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얘기를 좀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정치를 쭉 하면서 제가 늘 마음에 저항을 가졌던 것이 당의 총재. 제가 처음에는 당 총재가 김영삼 대통령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해창 총재가 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그렇게 이어서 됐죠. 그때마다 제 마음에 늘 그 어떤 하나의 벽이 있었던 것이 뭐냐. 총재가 어떤 최고의 그 존재로서 총재 한마디에 모든 것이 돌아가야 되는 그런 것에 익숙한 그런 모습이 저한테는 굉장히 좀 불편했거든요. 그럼 오늘 김영유 교수님 이제 모셔서 지난 시간에 지금 이제 그 혁신위원회 인요한 위원장이 맡고 있습니다만 그 얘기 하면서 이제 대통령 부분이 나왔는데 우리가 진정으로 좀 바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그 대통령 또는 당 총재와 관계되는 부분이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받아들이고 그 점을 좀 계속해서 말씀하시도록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통령제도 좋고 내각제도 실은 굉장히 좋은 제도죠. 그러니까 그렇죠. 어느 것이 낫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이제 그렇습니다. 성립하기 어렵다고 보고요. 다만 그 두 체제가 제대로 작동되기 위한 기본적 원칙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제에서의 기본은 바로 견제와 균형, 체크 앤 밸런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입법부가 있고 행정부가 있고 사법부가 있으면은 입법부의 주요 기능은 행정부를 견제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제는 권력의 분산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권력의 분산이라는 것을 제대로 시켜주지 않으면 대통령제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는 건데 내각제는 그게 아니라 권력에 융합되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얘기하는 그 내각이나 아니면 더라서 의회나 다 같이 함께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한 20년 동안 그렇습니다. 장관도 하게 되고 그래서 권력 융합이에요. 그게 이제 내각제. 내각제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순수 대통령제, 순수 내각제라는 거를 얘기를 한다고 본다면 우리는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언론에서 잘못된 용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요. 대통령 중심제라는 용어가 잘못된 거예요. 프레지덴셜 시스템이지 어떻게 프레지덴셜 베이스드 시스템이 돼. 대통령 중심이라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모든 게 대통령을 중심으로 돼야 된다라고 하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왕 같은 선출된 왕으로서의 대통령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건데 실은 그거를 내면적으로 보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대통령제를 채택을 하고 있는데 운영은 내각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집권당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더라도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집권당은 행정부를 견제하는 게 아니라 행정부를 그냥 제가 정치하면서 그에 대한 저항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하고도 제가 다투고 네, 그러니까요. 박근혜 대통령 다투고 했는데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그걸 어떻게 이제 막았느냐? 대통령제 하고 있지만은 거기는 의원들에게 가장 큰 거는 공천권을 완벽하게 국민들한테 돌려준 겁니다. 그게 1903년도 위스콘신주에서 처음으로 미국이 1900년도 초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의 지금 정당 정치보다 더 엉망이었었어요. 그랬어요. 그때는 그 보수 정치라 해가지고 그 보수가 그 시가를 피면서 너는 저기 나가 다 결정하던 시대였거든요.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미국이 1900년서부터 1917년 동안 혁신의 시대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렇다면 우리도 희망이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도 시대 그러니까 미국이 100년 전에 그래서 우리가 몇십 년 지나면 그래서 굉장히 의장님이 의정활동 하시면서 국회 운영제도 개선 자문위원도 만들고 선거와 관련돼서 국민과 같이 공감하는 위원회도 만드셨잖아요. 그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이게 정치에도 버터플라이 이펙트가 있다. 나비 효과라는 게 작은 변화 하나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데 그때 프로그레스 무브먼트에 관련돼서 17년 동안 미국이 사회가 바뀌어야 된다고 하면서 세 군데에서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첫 번째 변화가 뭐냐면 그 당시에 독과점. 그러니까 뭐 쉽게 표현해서 그냥 그 경제계가 완전히 모든 것들도 장악하는 그래서 탄생한 게 바로 독과점 방지법이 그때 나옵니다. 그 두 번째 정치 영역은 뭐냐면 저렇게 보수가 다 하면 안 되겠다. 이제는 공천을 국민권에 돌려줘야겠다 해서 1903년도 위스콘신주에서 처음으로 오픈 프라이머리 국민 참여 경선제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었냐면 그걸 아예
주법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어허. 그러니까 완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보수 눈치 보다가 이제 국민 눈치 봐야 돼요. 그렇지. 공천을 받아야 되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당론 같은 게 아니라 이게 우리 지역구에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 되지 않느냐, 이게 국민에게 이익이 되냐, 그걸 보고 의정활동을 하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의원들이 이제는 자신의 소신과 양심에 따라서 의정활동을 하더라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렇지. 그 불이익을 안 당하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더 하나 그걸 또 서포팅 해주는 게 뭐냐면 견고한 사법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짓눌러 하더라도 딱 사법부가, 중립적인 사법부가 잘못됐다고 하면 행정부에다가 바로.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뭐였었냐면요. 아니 아랍에서, 중동에서 들어오는, 팔국에서 들어오는 사람은 입국을 금지시켜버렸었어요. 초창기 때. 그걸 누가 풀었냐. 연방 판사도 아니에요. 어느 주 정부였죠, 그게? 저 캘리포니아 쪽에서 행정명 안 돼.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그냥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러한 게 공천과 관련된 걸 왜 국민에게 돌려줘야 되냐. 물론 이 돌려줘 보면 현재 같은 뭐 완전 국민 참여 경선제라면 현역한테 유리한 건 맞지만 이 작은 변화 하나가 미국처럼 엄청난 결과가 같이 온 것처럼 우리도 혁신을 하는 이유는 그걸 찾아내는 거거든요. 그렇죠. 뭘 하나만 찾고. 그다음에 세 번째 했던 게 뭐냐면 여성의 참여권 확대입니다. 없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여성들이. 그게 없었어요? 네, 그게 1900년, 미국이 1920년대 참여권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미국도 제대로 된 나라가 그럼요. 1900년 초에. 초에. 그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만들어진 거를 토대로 했을 때 우리도 무엇을 혁신을 하고 그 혁신의 철학적 베이스는 뭐고 이걸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온다는 걸 가지고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우리는 바꿔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기형적인 권력 구조를 갖고 있다. 그렇지. 그러니까 대통령이 모든 것을 다 하고 두 번째는 집권당을 통해서 국회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거에서 그 유혹에서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는 거죠. 이게 해소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뭐 대통령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결정되는. 그러니까 원래 그 제왕적 대통령이 있는 건 1974년도에 그 슐레진저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얘기한 거거든요. 저는 미국의 대통령보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더 재앙적인 것 같아요. 미국 대통령은 그래도 견제라도 받죠. 그런데 지금 의외로. 입법부가 네. 완전히 168석인가요? 그렇죠. 먼저 민주당한테 뺏기고 나니까 대통령이 지금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근데 법을 통한 것은 지금 거의 뭐 무조건 안 근데 되니까 그것도 이제 제왕적은 아닌데 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는 그 대통령이 제왕적인 할 근데 수가 그 있죠. 실은 이제 그 부분도요.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좀 토론을 해봐야 되는데 미국의 레이간 대통령 아시잖아요. 네. 1981년부터 89년 8년 동안 미국의 대통령을 했는데 레이간 대통령은 취임 바로 직후에 여론조사 지지도 하고 퇴임 직전의 지도가 비교했을 때 퇴임 직전의 지도가 높았던 사람입니다. 유일했죠. 유일해요.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한가? 근데 그걸 알으셔야 돼요. 그 8년 동안 6년이 디바이드 가버먼트 여소야대 했었어요. 우리가 여소야대 했었단 말이에요. 그럼 레이간 대통령은 어떻게 했냐면 딱 3개만 빼놓고는 모든 것을 장관한테 다 줬어요. 위임을 다 해준 겁니다. 그 3개는 뭐냐면 MD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악의 축 소련을 무너뜨려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양보할 수 없다. 두 번째는 텍스컷, 감세. 그 세 번째는 노동의 유연성. 이 세 가지는 내가 어떤 경우라도 반드시 관철을 시키지만 나머지는 장관들이 다 알아서 하시오 하면서 자기 집무 시간의 70%를 야당 의원 만났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협치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상임위원장을 포함해서 야당 의원들을 자주 만났습니다. 그거 풀어나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이제 딱 단절이 돼버린 거죠. 협치가 절벽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야당은 저항을 하게 되고 더 하나 이제 지금도 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사법 리스크가 많은 당대표가 되다 보니까 또 방탄정당이다, 방탄국회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이 하다 보니까 뭐 당연히 야당은 그 힘으로 밀어붙였는데 야당도 반성해야 될 점은 뭐냐면요. 아니 2020년에 180석을 줬거든요, 국민들이. 그런데 왜 5년 만에 정권을 뺏겠는가를 생각을 안 해요, 이 사람들은. 반성과 성찰이 없이. 지금도 계속해서 힘을 가지고 가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즘 제가 입법부 수장을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보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국회는 네. 이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파괴하고 있다. 있죠.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작년에 제가
그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과 제가 그 차를 한잔 나눌 때가 있었는데요. 네.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나와서 윤 대통령이 이재명 당대표와 뭐 만나야 된다 이런 네네. 말씀했는데 제가 그때 그 이야기 했어요. 아마 윤 대통령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그게 왜냐 한 사람은 지금 범법자로서 수사를 받고 그렇죠. 있고 한 사람은 검찰총장 출신이니 네. 결국 정치에 대해서는 그런 어떤 많은 그런 좀 부족한 것이 많이 있는 것도 확실한 거고 그러니까 힘들 것이다. 이 문제는 민주당에서 왜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당대표로 뽑았는지 네. 나는 거기서부터 문제의 출발이라고 본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맞습니다. 있는데 저는 그게 사실 진심이었어요. 네네. 그때 민주당이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왜 그분을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민주당에 훌륭한 분이 많거든요. 많이 있는데 왜 그분들 놔놓고 그랬을까? 그것이 지금 모든 실타래를 풀어나가는데 결국은 풀린다 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제 철학의 빈곤이란 말을 제가 종종 쓰는데요.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나면 경쟁자였었던 야당 후보는 통상적으로 이제 해외에 한 뒤로 좀 빠져 있고 그랬죠. 그런 다음에 나중에 이제 이렇게 그랬죠. 컴백을 하거든요. 그 DJ가 아주 DJ는 뭐 대표적인 97년도 대표적인 92년도 YS한테 지고 나서 바로 아예 정계 은퇴를 선언하시고 영국으로 가셨다가 그랬죠. 예. 결국 이제 95년도에 이제 복귀를 하셨는데 마찬가지 이해찬 총재도 끝나고 스탠포드로 가서 있다가 이제 오셨고 그랬는데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게 뭐냐면은 아니 어떻게 끝나자마자 그것도 그냥 뭐 해외 안 나간다고 좋은데 재보궐 선거에 나가서 결국은 국회의원이 되고 그것도 좀 지나니까 또 당대표 선거에 나가가지고 그러네. 이거는 우리 정당 정치에서 볼 수 없었던 부분인데 그게 주는 함의는 뭐냐면 아 우리가 오히려 대한민국의 정치가 퇴보하고 있구나. 문제는 그거를 막아줄 수 있는 힘은 용기 있는 사람들이 너무 없었다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케네디 대통령이 1954년도에 자기가 하버드 대학교 학사 논문을 썼었던 게 용기 있는 사람들이라는 그 책이거든요. 핵심 내용은 오늘날 우리 미국의 의회 정치가 이렇게 된 이유는 바로 용기 있는 상원의 8명에 대해서 쓴 겁니다. 단 한 명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적당히 타협한 거죠. 근데 그래서 아까 다시 돌아오면은 왜 그랬을까? 만약에 내가 반대해서 저 사람이 딱 당대표가 되는 순간 나는 다음에 공천 못 받을 것 같아라는 두려움이 존재했었던 겁니다. 이 문제를 풀어주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은 뭐 그렇다 하더라도 민주당 내에 있는 의원들, 그걸 우리 페너 교수라고 미국의 유명한 의회 정치 학자인데요. 의원들의 가장 중요한 골은 뭐냐면 릴렉션이다, 재선이다. 그러니까 재선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따라갈 수 있는 부분밖에 없다. 근데 그래서 지금 공천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요. 제가 사실 이제 과거를 이야기를 하면 국회의장이 되면 이제 무소속이 되는 겁니다. 법적으로.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의장 끝나면 다시 이제 원 당직을 복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이 당은 제가 이제 의장 끝날 때 2016년이죠. 당은 내가 볼 때는 이게 박근혜 사당이지. 그때 한창 뭐 진박 진박 간별사도 간별사 나오고 그때 그렇죠. 이야기인데 이건 박근혜 사당이지. 그렇습니다. 이건 공당이랄 수 없다. 나는 그런 사당에 내가 다시 입당하고 싶지는 않다. 하고 제가 이제 무소속 고수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정치를 해보니까 공천이 가장 중요한데 이 공천에 대한 어떤 원칙이 없어요. 맞습니다. 그 공천의 원칙을 가지고 쭉 해왔으면 이게 점점 보완되면서 지금쯤은 성숙한 좋은 공천 그게 됐을 텐데 지금 아직 그게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미국의 그 오픈 프라이머리나 또는 그 당원들끼리 하는 어떤 프라이머리도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크로스랍니까? 코커스. 근데 우리는 그게 좀 뭐 당원들의 문제가 있으니까 좀 더 뭐 시기상조라 할 수는 있지만 하여튼 어쨌든 간에 제 결론은 뭐냐면 공천을 공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줘야 그렇습니다. 지금 걱정하는 이게 누가 뭐 당 대표가 됐다 누가 뭐 됐을 때 야 내가 혹시 이게 바른 이야기인데 이 바른 이야기를 했을 때 다음 공천에 불이익이 올까봐 못하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계속되니까 이 나라 정치가 갈수록 좋아져야 되는데 나빠지고 있는. 그러니까 그리고 최장직 교수가 우리나라 민주화 위에 민주주의가 퇴보했다는 얘기가 이제 그런 건데요. 그리고 이제 미국 의회 정치에 대한 거를 좀 들여다보면은 성문법으로
국회법으로 다스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걸 그렇죠. 우리가 보통 얘기하면 이제 인포멀한 룰이라 그래가지고 불문율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생산적 불문율들이 많이 오랫동안 기간 들어가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뭐 리서프러시티 상호 제가 한 10가지 정도 기억을 네, 있어요. 해요. 그런데 우리는 생산적인 불문율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비생산적인 불문율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지시하고 통제하고라는 거를 간다든지, 그리고 사적 이익을 막 추구하고 특권 가지고 막말하고 막 그런 것들이 허용되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결국 이제 의회가 바뀌기 위해서는 의회 조직 문화가 바뀌어야 되고, 의회 조직 문화가 바뀌어야 되기 위해서는 정말 의원들이 자신의 소신과 양심에 따라서 의정 활동할 수 있게끔 공천제도도 바뀌어야 되고, 또 이 얘기하면 뭐 사람들이 저는 성평등 국회가 돼야 된다고 봐요. 어느 정도 여성들도 많이 들어가서 자주자주 바뀌어야 돼. 지금 제가 봐서는 그 부분은 처음 제가 15대 들어갔을 때는 비례대표를 제외하면 거의 없어졌죠. 지역구 출신이 우리 그때 김영선 의원, 추미애 의원 이런 몇 분이고 거의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례대표 반을 여성 해야 된다 이래 되잖아요. 그 다음 좀 늘어났는데 지금은 지역구 출신의 의원도 많이 늘어났잖아요. 많이 늘어났죠. 지금 정확한 퍼센트인지 제가 알 수가 없는데 혹시 아세요, 선생님? 전체적으로 여성 비율이 19.2%인데요. 지금 그거밖에 안 돼요? 네, 그것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지역구 전체 300명 중에서요, 19.2%니까 비례 합쳐서? 비례 합쳐서요. 전부 다 해가지고요. 왜냐하면 우리 비례대표 의석이 너무 줄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장님이 처음에 하셨을 때는 비례대표 의석이 많았다가 52석 지금 똑같잖아요. 지금은 47석, 뭐 253에다 47석이기 때문에요. 이래서 이제 50%를 한다 하더라도 28명 정도에다가, 그리고 이제 그 뭐 지역구에서 뭐 한다 하더라도 한 50몇 밖에 안 되는데. 저는 그게 지금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하긴 해야 되지만 과거에는 운동권 출신 여성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또 이제 법을 공부한 사람 들어오고 했는데 이제 사회 각계각층에서 여성들이 두각을 다 들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지금 21대인가요? 이제 22대가 되는 거죠. 22대가 되는 거 아닙니까? 22대, 23대, 23대만 되면은 저는 한 40%까지 육박할 수 있지 않겠느냐. 뭐 할 수 있죠. 저는 굉장히 이제 그런 기대를 제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웨덴 같은 경우는 제가 왜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냐면, 의회 조직 문화가 바뀌면은 실제적으로 보면 많은 걸 변화하는데, 저는 스웨덴의 모델을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스웨덴 지금 여성 국회의원이 43%가 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스웨덴이 가장 청렴한 나라, 그리고 가장 국가 경쟁력이 뛰어난 나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 상호 협력하고 가는 부분들을 잘 리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런 면에서 있을 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전략 공천 시켜주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여성이나 청년들이 정말 제대로 잘 교육을 받아서 어느 단계까지 올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거를 많이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말이 안 될 수는 있는데 지금 우리가 단계를 밟아서 커 간다는 뜻은 그 개개인의 인성이 제대로 갖춰져 있거나 그렇죠. 또 갖춰져 가는 그게 남성보다는 여성의 확률이 더 높고 그렇습니다. 그런 사회가 될 때 가능한데 여성이라고 해서 다 그렇죠.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아니죠. 남성도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 인성을 좋은 사람을 인성이 좋은 사람을 우리 국민들이 선택하고 또 정당에서 공천하는 기본적으로 말이죠. 사실 모든 인간은 남의 리더가 되려고 그러면 당연히 갖춰져야 되는 것으로 보거든요, 인성이. 그럼요. 그러니까 그것을 테스트하는 방법이 좀 있으면 좋겠다.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방법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 국회의원들은 그렇습니다. 최소한 우리 국민들이 봐서 저 사람이 주장은 나와 다르지만 저분은 인성에 대해서는 다 우리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세대가 되면 저는 앞으로 여성이 한 40%만 넘어서 주고 그러면 아마 확고히 바뀔 겁니다. 근데 그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는 거죠. 그때는 제가 이 세상 떠나고 난 지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하여튼 이 혁신위원회가 좀 그런 쪽으로 맞습니다. 많은 그 아이디어를 내고 공청회도 하고 막 아주 빠르게 돌아가서 말이죠. 뭐 이랬으면 좋겠는데, 이게 지금 탁상 공론하듯이 하고 그걸 던지고 분란을 일으키고 하니까 오히려 국힘당이 혁신위원회를 이루어서 만들어서 국민들 하여금 우리가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하고 보여줘서
내년 총선에 좀 도움을 받으려 하다가 지금 제가 보는 역으로 가는 것 같아서 그래서 처음에 좀 혁신이 걱정입니다. 떴을 때 이제 제가 잘못하면 이중적 딜레마에 빠질 거다. 왜냐하면 혁신이가 나온 혁신안을 안 받아줄 경우에는 오히려 더 반혁신 정당으로 지금 그런 부분 나오죠. 두 번째는 만약에 그걸 받아들이면 거기에 반대하는 저항하는 세력이 또 생기게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혁신은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지만 어느 조직이든 간에 immediate priority, 최우선 항목을 어디다 둬야 되냐를 가지고서 접근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뭐 개혁적인 그 마인드 갖고 혁신을 한다는 그런 좋아요. 그러나 실체에 있어서 어떻게 이걸 실현할 수 있느냐는 부분까지도 이제 고민을 좀 해야 되는데 되고 안 되고는 나는 상관없어요. 알아서 하세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절차가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아까 그러니까 말씀드린 합리적인 그런 방법들이 있어서 거쳐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이제 문제가 있는 그렇습니다. 거고요. 네네. 좀 다른 얘기 좀 해보죠. 지금 이제 내년 총선이 지금 이제 사실 윤 정부 들어서 2년째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보통 이제 중간 평가로 이제 보여주는 건 많은데 지금 집권당 그 성적은 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느낌은? 어둡죠. 왜냐하면 이제 저는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선거를 연구를 좀 많이 해봤는데요. 저는 그래서 총선에 관련된 얘기를 할 때는 제일 먼저 제가 그 체크하는 부분은 총선 환경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총선 환경은 조금 전에 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평가의 성격을 갖고 있는 선거인데요. 중간평가는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2년 또는 3년이 끝나는 시점에 선거가 치러질 때를 중간평가로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죠. 88년도 13대서부터 2020년 21대까지 선거는 총 8번의 총선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4번이 조금 전에 중간평가 성격에 해당이 됩니다. 그게 이제 의장님께서 처음 들어오신 96년도 총선, 2000년도 총선, 그건 DJ 2년 끝나고 한 겁니다. 그 다음에 2016년도 박근혜 대통령 3년 끝났지만 했을 때고, 문재인 대통령 3년 끝났지만 2020년 선거, 이 4번의 선거가 중간평가의 성격인데, 이 중간평가에서 2020년도에 코로나 팬데믹 딱 터져서 돌발 변수였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당시에 집권당이 180석을 얻은 거 이외에는 3번의 선거에서는 집권당이 다 실패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2년 정도, 3년 정도 지나니까 현 정부에 대해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피로감이라든지 기대를 못 미친다든지 이런 것이 합쳐지기 때문에 과반 의석을 하지는 못했고, 물론 이제 96년도 아까 의장님 처음 들어오셨을 때는 당시에 신한국당이 139석으로 일당은 됐어요. 그런데 자민련이 50석을 가져가는 거고, 그리고 뭐 당시에 뭐 새정치적 국민회가 79석을 가져가면서 여소야대가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선거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이 새천년 민주당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회창 총재가 이끄 한나라당이 133석으로 일당이 됐어요. 그리고 똑같이 이제 2016년도에는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시절이었었는데요. 새누리당이 122석으로 2당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중간평가 선거에서는 집권당이 굉장히 이제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중간평가 선거는 여당의 무덤이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이러한 단순한 거를 넘어서서 몇 가지 지표를 보면은 야, 이거 내년도 총선에서 집권당이 굉장히 어려울 거다라고 하는 몇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좀 많이 보는 거는 뭐냐면, 야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부를 견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부를 견제하는 게 맞느냐, 정부를 지원해 주는 게 맞느냐. 그러니까 정권 심판론하고 야권 심판론하고 보면은 정권 심판론이라는 비중이 한국갤럽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면 올 3월까지는 비슷했어요. 그런데 4월서부터 매달 하거든요. 지금 11월 달까지 하는데 단 한 번도 정권 견제론이 이긴 적이 없고, 그 규모가 6 내지 10%포인트로 점점 벌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그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흐름입니다. 두 번째 흐름을 보는 거는 뭐냐면, 야, 대통령 선거를 포함해서 총선을 계측하는 것 중에서 제일 유효한 지표는 뭐냐면요, 세대별로 표가 어떻게 움직이느냐는 겁니다. 근데 지금 딱 선거 치르면 뭐 안 해도 다 알아요. 40, 50 세대는 민주당 찍는 거고, 60, 70은 국민의힘 찍는 거예요.
그러면 20대, 30대 세대가 스윙 보터거든요. 이 사람들은 어떤 진영에 지금 매몰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난 대통령 선거 때 0.73% 차이로 아주 굉장히 작게 좁혀진 이유는 뭐냐면 당시에 20대는 이재명, 30대는 윤석열 후보가 더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20, 30대가 이렇게 분열됐는데 지금은 어떤 형태가 보냐면 20대, 30대의 표의 상황과 40대, 50대와 동일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국정운영 지도가 지금 30% 정도 중반에 나오고 있는데 20대, 30대는요 20%대. 그럼 이게 총선 앞두고 바뀔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이는 것 그거는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이제 가능성은 있죠. 예를 들어서 국민들이 확 변하는 이유는 돌발 변수라는 거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지금 20, 30대가 생각하는 야 저거는 바로 우리가 가장 원하는 정책이야라든지요. 앞으로 우리 미래에 대해서 훨씬 더 새 정부가 들어오면 바뀔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그게 이제 2010년도 지방선거를 얘기를 할 수 있었었는데 그때 천안함 사건이 터졌거든요. 안보 이슈가 굉장히 터졌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졌어요. 그때 나온 이슈가 뭐냐면 바로 무상급식 문제를 가지고서 30대, 40대 여성 유권자들이 변한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도 결국은 어느 세력이 들어와야지 나의 미래에 대해서 충분하게 좋은 정책을 가져갈 수 있느냐를 가지고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20대는요 무당층이 50%에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렇죠. 대개 보면 이제 그 총선 한 달 정도 그렇습니다. 앞두고 그 기간 동안에 네. 어떤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이벤트가 생기면 좀 표시 바뀔 수 있을 것 바뀔 수 있는 같은데 거죠. 보통 어떻습니까? 총선에는 총선의 법칙이라는 게 있다면서요. 있습니다. 그게 제가 처음 듣는데 어떤 거죠? 제가 이제 수없이 많이 이제 그 총선 연구를 해보면서 썼었던 건데요. 첫 번째는 시대 정신의 법칙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시대 정신의 법칙. 왜냐하면 유권자 특히 30대가 뭐를 보고 그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 그러니까 의장님이 굉장히 강조하시는 것 중에서도 하나는 의미 있는 삶이라든지 가치 있는 삶이라든지 그 지향하는 가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조사를 좀 해봤거든요. 시대 정신과 시대 과제는 다릅니다. 시대 정신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루지 못한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앞으로 지향할 가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는데 보수가 지향하는 가치라는 게 보통 성장 그리고 법치 자유거든요. 진보가 지향하는 가치는 뭐 분배라든지 평등이라든지 정의인데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30% 나와요. 근데 딱 우뚝 쓰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공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은 지금 공정에 굉장히 목말라 있어요. 다시 또 물어봅니다. 그럼 어떻게 돼야지 공정하다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제일 많이 나온 게 공정한 기회.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은 자기네가 공정한 기회를 못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당이 나름대로 공정의 가치를 정책과 비전으로 녹여서 우리 미래에 대해서 뭔가 희망을 줄 수 있냐. 정치는 희망을 주는 싸움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제일 첫 번째 이제 시대 정신의 법칙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결국은 뭐 우리 저 의장님 5번 선거 치르면서 여러 번 경험을 하셨지만 구도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양강 구도로 가느냐, 삼자 구도로 가느냐, 사자 구도로 완전히 가느냐, 다르죠. 완전히 다르잖아요. 지금 뭐 이준석 신당 얘기도 나오고 뭐 여러 제가 것도 마지막에 나오지 그걸 않습니까?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있고요. 또 변수가 되는 변수가 거죠.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준석 신당이 나오면 이게 누구 표를 잠식할 거냐? 대부분은 다 그거는 국민의힘의 표를 잠식할 겁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거 이준석 신당 안 나오면은 국민의힘에서 이탈한 사람이 민주당 가는 거를 도로 가져오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 구도고 그렇죠. 결국 마지막 연대인데요. 연대의 법칙은 뭐냐면 결국은 저는 한 1월 달 되면 또 이합 집산이 올 거라고 좀 봐요.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지금 보니까 제가 아주 좋아하는 친구 이상민 위원장, 위원장님, 장애 그 친구도 뭐 신당 만든 소리 나오고 조국이도 나오고. 근데 다만 여기서 이제 좀 꼭 말씀을 드리 위성정당에 대한 폐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위성정당이 오히려 정치 재개를 하고 비리 협력단 된 사람들이 이 재개 지금 조국이나 송영길이나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만들어낸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뭐 그 위성정당에 대해서 폐해를 막아야 된다는 거를 이제 칼럼을 썼는데 더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우리 국민들은요.
딱 봤을 때 이게 이제 인포메이션 숏컷 시어리라는 게 있거든요. 그 추지틀 이론이라고 하는데 유권자는 정보를 많은 걸 가지고 투표를 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확신에 차서 한다는 거. 그 제한된 정보, 그게 바로 혁신의 이미지입니다. 어느 정당이 뭐 혁신할 것 같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뭐 그걸 생생하게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2012년도 총선 당시 박근혜 비대위 체제가 들었었어요. 근데 박근혜 비대위 체제라는 거는 홍준표 대표체가 디도스 사건으로 물러나고 2011년도 12월에 박근혜 비대위 체제가 등장하면서 딱 세 가지를 했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한나라당 간판을 내렸어요. 그 새누리당으로 바꿨습니다. 근데 색깔도 바꿨어요. 무슨 뭐 빨간색에서 파란색 바꿨잖아요.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이 있었는데 무조건 하위 20% 현역 의원 컷오프 시킨다 그랬었어요. 민주적인 나라에서 이게 말이 안 돼. 그 기준도 없어요. 그냥 25% 잘라낸다 그랬고. 근데 그때 저는 컷오프도 안 걸렸는데 저를 자른다고 그러니까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막 거기 집어넣은 거예요. 막 집어넣은. 공정하고 장난식. 세 번째는 뭐였었냐면 그때 김정인 비대위원장이 그때 비대위원으로 했거든요. 이준석이도 그때 들어왔는데 진보가 정책을 접근한 겁니다. 그게 바로 경제민주화, 맞춤형 복지. 그러니까 보수가 진보의 가치를 가져가면서 쫙 중도 외연을 확진.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은 저 새누리당이 좀 바뀌는 것 같은데 혁신의 이미지가 된 거죠. 그래서 150 겨우 2석 얻은 거예요. 152석이었죠. 네, 똑같습니다. 2015년도에 당시에 새정치민주연합에. 지금 제가 이제 물어보려 한 게 그런 이제 여러 이제 신당들이 생기면 국민의당하고 국민의힘하고 이제 민주당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걸 전망하자는 건데 그 전에 제가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 코멘트하고 싶은 게 지난번에 이 선거법을 만들 때 이게 잘못된 것이거든요. 아유, 잘못된 거죠. 제가 그 당시 국회의장이 문희상 의장입니다. 제가 문희상 만나가 그랬어요. 그거는 우리가 상식 아니냐. 선거법을 만드는데 여야 합의하지 거대 않고. 여야 합의 없이 그 거대 야당을 빼버리고 소수 정당.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4+2인가 뭐 네, 이랬죠. 4+1이었었죠. 1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국민들을 이렇게 눈 감고 앙호한 거죠. 그렇습니다. 뭐. 그래가지고 만든 이 선거법이 결국은 위성 정당이다 뭐 이상한 이 꼴이 돼가지고 이게 지금 제가 봐서는 우리가 정말 바뀌어야 될 이 정당 정치가 거꾸로 좀 가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옛날에 어성 빼주고 빌려주고 하는 그거 몇 배로 지금 나쁜 상황이 됐는데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빨리 선거법부터 바로 잡아야 된다. 근데 지금 그것도 안 하고 오히려 그건 막 그냥 그대로 뭉개놔놓고 또 현재의 그 잘못된 선거법 가지고 위성 정당을 이용해서 내가 신당을 만들면 표가 몇 표 나올까, 몇 표 나올까, 몇 표 나올까 이 계산을 하고 있으니 그렇습니다. 참 제가 보는 참 한심한 나라 꼴이 되고 있다 이 걱정을 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아무튼 그런 신당들이 뭐 이 잘못된 법도 악법도 법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막 진행이 됐다. 그렇게 했는데 국힘과 지금 민주당의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두 가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면서 위성정당을 방지하는 법을 만들겠다라는 거거든요. 대표적인 게 나중에 위성정당 만들어가지고 합칠 경우에는 국고보조금을 50% 깎겠다는 안이 이탄희 의원이 얘기한 거고, 그 심상정 의원 같은 경우는 모든 그 정당 지역구를 내는 후보는 반드시 비례대표도 내야 된다는 건 안이 있는데 문제는 이걸 물리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었던 뭐 조국 신당이라든지 이준석 신당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위성정당을 만들었을 때 그 위성정당을 만들고 나서 다시 또 합치는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 제안은 뭐였었냐면 그러면 과거처럼 그 병립형으로 간다. 그러니까 47석에 한해서만 의석수에 따라서 나눠갖게 하자.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대안을 제시하는 거는 이제 연동형이 있고 이제 병립형이 있는데 연동형은 하여튼 정당 의석을 가지고 일단 나누는 거고 병립형은 따로따로 나눠서 하는 건데요. 이게 1번은 병립형을 갖고 있는데 다만 거기는 이 지역구하고 비례대표 의석이 굉장히 비례의석이 많아요. 그러니까 비례의석을 많이 늘린 다음에 병립형으로 가는 것이 위성정당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데 아마도 그렇게 됐을 경우는 뭐 소수정당들이 굉장히 저걸 하겠죠. 그러나 불구하고 비례대표 의석이 많아지면은
소수 정당이 지금보다 얻는 것보다는 많이 얻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선거법 개정을 만약에 안 하게 됐을 경우, 늦춰지게 됐을 경우에는 그 피해는 누가 보냐? 정치 신인이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장님이 계실 때 많은 분들은 기억을 잘 못하지만은 실은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중앙선관위로 가게끔 만드셨잖아요. 왜냐하면 이해 당사자들을 하면 안 된다. 저는 그래서 누차 강조했지만 이 선거법 개정 관련돼서는 이거는 정치권 손 떼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요. 그래야지만이 이제 누구나 할 수 있는 부분 놔줘야 되겠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도 이제 다만 12월 12일 날이 예비 후보로 등록하는 기간이니까 12입니까? 12입니다. 그러니까 요때까지는 이건 만들어주지 않으면 지금 이건 며칠 정말 안 남았죠. 그러니까 뭘 하나 첫 단추를 잘못 꾸미고 나니까 계속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러니까 그 처음부터 참 우리 정치가 예. 참 그래서 뭐 걱정이에요. 우리 저 지난번에 있었던 뭐 박병석 의장이나 뭐 이거 출마 안 하신다고 하지만 문희상 의장 같은 경우에 의장을 하시면서 그런 그 선거법을 패스트 트랙을 통해 가지고 하는 것을 의장께서 그거를 좀 견제를 하셨어야 되고 당연히 해야죠. 하죠. 그래서 제가 두 번째는 더 이거 아마 의장님이 제일 화나실 거예요. 어떻게 회기 쪼개기를 합니까? 필로버스터 그거를 그러니까 그런 지금 민모 의원 같은 경우도 보십시오. 예? 그런 행위를 정치적 행위를 했으면 그렇습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그렇습니다. 국민을 향해서 부끄러운 줄 모르고 이제 다시 복당해가지고 또 뭐 얘기들을 했었는데 무소속으로 가가지고 안건조정위원회 때 다시 그러니까 들어오고 우리가 안건조정위원회 만들 때의 그렇죠. 그 모든 그 법의 그 취지가 다 뭉개져 버린 버리는데 거죠. 이런 식으로 되면 정말 법이 있어는 말하죠. 그리고 정치인들이 그 부끄러워할지 모르면 이건 정말 선거를 통해서 유권자들이 심판해야 되는데 과연 그럴 수 있을지 내가 걱정이고요. 그 이야기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네네네. 지금 그 이준석 신당 이야기 나오고 하는데 네네네. 그 다음 선거에서 좀 돌풍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신문 보니까 근데 뭐 20석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던데. 그래 먼저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실제로 이제 제3신당 특히 이제 양형자 의원도 얘기했고 금태섭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제3정당이 성공을 하기 위한 그 사람들 지향하는 가치가 뭐냐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아주 굉장히 목말라하고 정말 절실하게 요구하는 그 가치를 들고 나왔을 때 돌풍을 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반윤을 가치로 내걸고 있는 거예요. 그건 가치가 아니죠. 그 가치가 그 반윤은요 민주당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이분들이 얘기하는 반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부분 속에서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느냐는 부분. 그러니까 지금 또 하나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네들이 지향하는 거와 반대되는 행동을 할 경우에는 또 멀어지는데요. 우리 이런 얘기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천하동인이라고는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 중에 천하림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는 이번에 신당에 참여하지 않아야 될 것 같다. 이준석 우리 신당 얘기하는 쪽에서 오는 거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리고 뭔가 굉장히 독자적이고 자생적이고 그거 가야 되는데 또 하나 이제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거는 그래서 이준석, 금태섭 그래서 뭐 새로운 정치를 한다고 하는데 뒤에서 딱 이렇게 조정한 사람 김종인 또 비대위원장이 실제 그래요? 아니 그 사람들이 같이 조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다 그분들은 정치적도 있고 뭐 그것도 있지만 사람들이 봤을 때는 What's new? 뭐가 새로운 거냐라는 거죠. 이런 부분 속에서 앞으로 이제 더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이제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야 이제 오랜 원로 정치이니까 자문도 해줄 수 있다고 했지만 그게 투영되는 부분 속에서는 그 제가 볼 때는 그 대구에서 내려와서 저거 한다고 했는데 그분들이 대구에서 무슨 뭐 왜 대구인가 오히려 수도권에서 돌풍을 일으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렇죠. 봤을 때 지금이야 뭐 굉장히 나름대로는 뭐 돌풍을 불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뭐와 연결되냐면 바로 국민의 힘이 얼마만큼 혁신하고 변화하고 나름대로 국민들에게 정말 새로운 걸 보여준다는 것을 전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인용한 혁신위원장이 네네. 더 신경을 써야 될 것은 네네. 결국 내년 총선에서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서 우리 국민의힘이 얼마나 돌풍을 일으킬 수 그렇습니다. 있을 것인지에 대한 네. 혁신적 아이디어를 내고
지금 그런 인물을 찾고 네네.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끝으로 하나 이제 교수님에게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우리 유권자들은 네네네. 어떤 자세를 가지고 내년 총선에 임해야 될까요? 네네네. 통상적으로 이제 미시간이란 미국의 대학에서요, 그 유권자들이 투표 형태를 연구하면서 유권자는 세 가지 요인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얘기를 해요. 첫 번째가 정당에 대한 일체감. 그러니까 내가 특정한 정당에 대해서 오랫동안 갖고 있는 귀속적인 태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자기가 1번만 찍어봤지 2번도 안 찍어본 사람들이 있어요. 또 마찬가지예요. 영남에 있는 분들은 무조건 지금 국내시요. 호남에 계신 분은 무조건 이상을 찍는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파티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팔러시 오피니언이라고 해가지고 특정한 정책에 대해서 갖고 있는 자신의 폴리시. 생각을 팔러시죠. 근데 그 정책이 투표자로 끌고 가려고 하면 유권자가 그 정책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그 정책을 정당과 후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알아야 되고 세 번째는 그 정책이 나를 투표장으로 끌고 갈 만큼 굉장히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정책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후보자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미지를 얘기를 하는데 후보자 이미지가 뭘까를 가지고 이제 수없이 많이 연구를 해보니까 딱 두 가지를 보고 투표를 하더라고요. 유권자들이요. 하나는 능력이 있나 없나, 컴피턴스. 그 다음에는 저 사람이 진정성이 있나, 그 인테그리티.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유권자들한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뭐 우리 지금 부산이지만은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 후에 쓰신 책이 진보의 미래라는 책을 쓰셨어요. 앞으로 진보가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그러니까 민주주의 교과서로 얘기를 했는데 그때 뭐라고 썼냐면 진보든 민주주의든 국민이 생각하는 만큼만 발전한다 그랬어요. 이게 뭐 마치 뭐 지도자가 끌고 가고 절대로 안 된다. 그걸 생각하는 만큼. 그럼 국민들이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투표를 하면서 왜 이 투표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는 몸과 증가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무조건 찍는 게 아니라 내가 찍은 한 표가 왜 중요하냐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무슨 말을 많이 쓰면 책임지는 유권자의 길을 가야 된다. 책임지는 유권자. 유권자의 길로 가야 된다. 리스폰시블 보터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선거 끝나고 나서 대통령 선거 끝나서 제일 막 듣기 싫은 얘기가 뭐냐면 나 손가락을 그 책임지는 유권자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아, 그럼 좀 신중하게 좀 찍으시지. 두 번째 많이 듣는 사람 이민 가야겠다. 맞아요. 근데 이민은 잘 안 가시더라고. 나중에 또 보면. 그리고 살아야 되니까. 그게 바로 리스폰시블 보터인데 그건 뭐냐면 리스폰시블 보터가 되기 위해서는 뭐냐면 무조건 일방 요새는 이제 2015년도에 옥스퍼드 사전이 올해의 단어로 쓴 게 바로 포스트 트루스였었어요. 탈진실. 그러니까 탈진실은 뭐냐면 진실을 넘어서서 무조건 자기가 듣고 싶은 듣고 보는 것만 보고 일방적으로 찍는다는 겁니다. 그건 바로 민주주의를 죽이는 거다. 그러면 후보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찍어야지 그냥 막 찍는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아까 얘기한 리스폰시블 보터가 아니기 그 때문에 부분에서 제가 한 말씀 보태고 싶은데 네네네. 정당이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정치를 하면서 그때 늘 주장한 것 중 하나가 네네네. 공채는 최소한도 2달 이상의 기간을 두고 그렇죠. 해야 된다. 당연합니다. 예. 이거 뭐 당장 한 달 전에 또는 맞습니다. 뭐 어떤 경우는 뭐 예, 보름 전에 맞습니다. 그래 하면 예. 지금 말하는 리스폰시블 그러니까 책임 있는 보터가 될 수가 없는 거 없죠. 아닙니까? 알 수가 후보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도 예. 이제 의장님 정당부터 하고 고쳐야 제가 돼요. 수없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지금 이제 아마 의장님 기억나실 거예요. 옛날에는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 날짜가 안 정해졌었어요. 6개월 전, 막 그래가지고 딱 보고 있다가 정부가 좋을 때 막 했는데 그걸 미국식으로 바꾼 거죠. 미국은 내년도 11월 10일 날 치는데요. 두 번째 화요일 날 치는 거잖아요. 우리도 다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캔디데이 셀렉션, 후보 그렇죠. 공천도 이제는 당연히 선거 3개월 전으로 못 박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후보자도 자기 공약을 준비하고 유권자가 그 공약을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는데 우리는 어떤 때는 한 달 전에 막 하고 막 그래요. 오늘 제가 교수님하고 이렇게 대담을 하면서 느끼는 게 우리 당에 특히 국힘당, 보수당의 뭐 보수당의 로 쪽에 왔던 당이잖아요. 네네네. 이름 다 바뀌었지만 그렇죠. 이 국힘당의 지도부가 네. 또 3선 이상의
중진 의원들이 네. 꼭 이 프로 이것은 뭐, 좀 보고 좀 느껴야 배워야 된다. 되겠다. 아, 미국은요 어떻게 돼 있냐면 이제 거기는 미텀 일렉션이라 가지고 하원 선거가 2년마다 있어요. 그렇죠. 거기 2년마다 435명을 다 바꾸거든요. 그런데 2년 후에 언제 프라이머리를 할지가 다 나와 있어요, 벌써. 그러니까 준비를 하는 거예요. 아, 나간 예를 들어서 이쪽에 한번 나가고 싶다 그러면 2년 동안 하고 또 하나 이런 걸 나는 혁신하라고 얘기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지금 정치 신인들, 청년들 이런 데면 문제는 뭐냐면 너무 불공정한 게임이다. 우리 의 회장님은 5선까지 하셔서 그걸 잘 못 느끼겠지만 정치 신인이 현역이랑 붙으려면 얼마나 힘드냐면요. 제일 첫 번째로 뭐냐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미국은요. 정치 신이 1년 12달 선거 운동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12월 12일 날 이제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해야지만이 돼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의원들은 자기 사무실을 만들 수 있어요. 지역구에다가. 그렇죠. 안 됩니다. 유사기관 단체를 그거 걸리게 돼 있거든요. 그 세 번째, 왜 현역이 당협위원장을 하는 거죠? 불공정한 그렇죠. 그런 불공정을 공정하게 나는 그런 거를 기대했거든요. 이런 거를 우리 당이 바뀌어서 우리 솔선수범해서 우리 같은 경우 이 정당법을 여야가 같이 바꿔나가. 그래야지 경쟁력 있는 신인들이 내가 한번 붙어보고 싶다 이거 되는데 그런 게 없거든요.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uncertainty, 불확실성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얘기하는 불공정성이라는 것이 그렇죠. 존재하고 있는 이상 제가 볼 때는 한국 정치는 발전의 속도가 느리고 난 게 아니라 아예 퇴보하고 있다. 그러니까 더 나가서 이런 표현하면 굉장히 죄송하지만 지금 21대의 국회를 보면서 이거는 퇴보가 아니라 저질하러 가고 있다. 왜 그러냐면 벼랑간 국회의원 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벼랑간, 뭐 저도 벼랑간 국회의원 된 사람이지만 이 저질화라는 표현이 어쩌면 가장 적절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근데 듭니다. 뭐 용어가 좀 험하기 때문에. 저는 국회의원 20년을 했습니다만 정말 우리 국회는 이러면 안 되죠. 아유, 안 되죠. 국민들이 그렇죠. 뽑아주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되고 네. 우리 뽑았던 유권자들도 늘 감시 감독을 해서 그런 사람은 요 다음에는 다시는 국회에 들어갈 수 없도록 만들어야 되고 이 정당의 리더들도 그런 생각을 해야 되고 앞으로 국힘당이건 민주당인 간에 공신심사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줄서기 하는 그런 사람을 공천 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제대로 어떤 룰을 만들어서 네. 해주기를 바라고요. 그게 앞으로 계속 자리를 잡게 되면 우리나라 정치도 제대로 다시 복원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김 교수님 시간 때문에 제가 말씀을 잘라서 미안합니다만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시청자 여러분, 우리 김 교수님 위해서 마음으로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